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황금 부동산 투자 황부자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지난 2008년에서 2018년까지 약 10년간 이 서울을 빠져나가서 경기나 인천 등으로 이동한 수가 13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계속된 규제로 탈서울을 부추긴 것도 있겠지만 이 서울과의 접근성을 좁히는 경기권의 다양한 광역 교통망 확충 등도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황금 부동산 투자 오늘도 다양한 소식 준비되어 있으니까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시거나 상담 원하시는 분들 02-3153-2600번 013-3366-0110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황부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 바로 만나보셔야겠죠? 황스인베스트의 박세준 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황스인베스트의 박세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바로 서울시 영등포와 이 경기도 광명 소화지구의 상가입니다. 잠시 후에 자세하게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오늘도 아주 핫한 지역 분석이 좀 준비가 돼 있을 것 같은데요. 그중에 가장 먼저 화면을 통해 첫 번째 지역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입니다. 위치는 1호선 영등포역과 1호선과 5호선 신길역 더블 역세권입니다. 오피스텔을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전용 면적 약 20에서 23제곱미터고요. 시세는 2억 8천에서 3억 1천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지역은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한국 금융의 중심지라고 불리는 여의도 바로 옆 동네입니다. 걸어서 도보로도 이동이 가능할 정도의 거리일 것 같은데요. 일단 지역 분석을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이 바로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에 대해서 좀 추천해드리는 이유와 입지와 호재 그리고 이슈에 대해서 오늘 한번 짚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먼저 개요에 대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이고 유형은 오피스텔입니다. 전용 면적은 약 20제곱미터에서 23제곱미터고요. 시세는 현재 2억 8천에서 3억 1천만 원 정도 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시세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요. 금액보다 낮고 금액보다 높은 경우도 있고 오늘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것은 이 평균적으로 금액을 낸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역 분석 계속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위치 특성입니다. 영등포동 같은 경우는 현재 12,000세대 정도가 되고요. 인구는 약 26,450명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곳에 이 금융산업 및 재개발 그리고 미래산업 거점화로 통하는 약 80만 명 정도가 되는 이 종사자 수라든지 지금 주거를 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여의도라든지 이 영등포의 배우 수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여의도의 15만 배우 수요 중에 약 50% 정도가 인구가 직주 근접성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젊은 직장인 수요의 이 직주 근접 오피스텔 거주 비율이 이 서울시 내에 많은 구들이 있지만 이 구 중에서 1위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젊은 세대들, 20, 30대의 많은 주거를 좀 따지시는 분들께서는 직주 근접성을 제일 먼저 첫 번째로 따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접근성 같은 경우도 1호선 영등포역과 1호선과 5호선이 지나는 신길역, 더블역세권으로 현재 여의도금융특별개발지구와 서울 주요 업무단지 그리고 직주 근접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이 지하철 소요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이 서울 어디를 가시든지 강남권이라든지 이 주요 업무지구를 가셨을 때 30분 내에 가실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겠고요. 생활 편의시설 같은 경우도 영등포역을 기준으로 뒀을 때 이 각종 백화점이라든지 대형마트, 영등포 시장, 대형 종합병원까지 굉장히 완성형이 되어 있는 인프라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개발 환경 같은 경우도 영등포 도시재생 활성화 추진으로 인해서 산업이라든지 문화, 혁신 메카를 조성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타 지역을 예를 들어보자면 이 도시 재생을 할 때 굉장히 좀 저평가가 됐거나 오래된 지역들에 이 도로 기능이 상실된 곳을 좀 활성화를 한다든지 많은 시민들을 위한 인프라가 활성이 된다라고 하면 영등포만큼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일을 할 수 있는 이 환경 자체를 업그레이드 시킨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GTX 비노선이라든지 신안산선 그리고 신림선의 이 경전철까지 교통에 관한 이 호재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이 입지와 이슈 그리고 호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로의 출퇴근이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이 자체만으로도 좀 큰 희소성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개발 호재들까지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개발 호재들이 좀 있을까요? 네, 현재 이 주변의 위치의 특성에 대해서도 좀 따져보고 넘어가야 되겠죠. 바로 이 국제적 중심지가 바로 여의도 영등포와 강남 그리고 한양 도성, 바로 종로죠. 이 세 곳이 있습니다. 이 세 곳을 중심적으로 많은 업무지구와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많이 높이겠다라는 것이죠. 자, 거기다 이 입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현재 이 영등포역을 기점으로 했을 때 금융 중심 업무지구인 이 여의도와 굉장히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앵커님이 설명하셨듯이 이 영등포역에서 이 여의도까지 정말 자전거를 타고 가시거나 이 도보로도 충분히 가실 수 있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여의도 같은 경우는 현재 일자리로 많이 사람들이 종사자들이 많기 때문에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고 앞으로 이 영등포에도 굉장히 많은 발전과 개발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영등포에는 뭐 오래된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건 뭐 다들 아는 사실이고요. 이 입지 자체를 좀 봤을 때 부동산을 투자하는 입지로 보자면 이 영등포역을 기점으로 해서 이 여의도와 가까운 곳을 투자를 하시면 굉장히 괜찮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 지하철 같은 경우도 여의도역까지 한 7분 정도밖에 걸리지가 않기 때문에 이건 역시 굉장히 짧은 입지, 교통의 입지가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교통을 이용을 해서 다른 이 주요 업무지구로 이동을 하시거나 여의도나 영등포에서 일을 했을 때 기타의 주요 업무지구로 이동을 했을 때를 좀 한번 살펴보자면 영등포역에서 뭐 용산역이라든지 시청역 그리고 강남역까지도 뭐 30분 만에 충분히 가실 수 있는 교통의 입지고요. 거기다 신길역을 통해서 1호선과 5호선이 있는 이 신길역을 통해서도 여의도역이라든지 광화문역, 신논현역인 이 강남까지도 약 30분 내에 충분히 가실 수 있는 입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생활 인프라 역시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영등포역 주변으로는 뭐 대형 백화점이라든지 밀집 지역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금융 인프라라든지 대형 할인마트, 지하 쇼핑센터도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대학병원이죠. 뭐 성심병원이라든지 성모병원 이런 대형 메디컬 인프라 역시 잘 형성이 되어 있는 완성형이 된 이 영등포에서 앞으로 일자리를 더욱더 늘리고 많은 수요를 들어오게끔 한다라고 하면 정말 날개를 달 수 있는 영등포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잠시 후에 이슈와 호재에 대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등포와 여의도 모두 가깝게 갈 수 있는 직주 근접의 희소성을 가지고 있는 입지를 저희가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요, 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저 이슈들도 많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네. 현재 이 영등포에 제 지인분들께서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 영등포 오피스텔이나 영등포의 뭐 빌라라든지 아파트 정말 투자를 할 수 있는 곳이라면 영등포 쪽을 많이 선점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중에 좀 이 영등포에 현재 이슈가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 기사를 좀 제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30 서울 플랜 수혜지로서 받으실 수 있는 지역이 용산, 그리고 여의도, 영등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사에 보시는 바와 같이 신도시철도 양대축으로서 이 신분당선과 신안산선, 황금라인이 관통이 된다는 것인데 현재 이 강남권을 대체를 할 수 있는 지역 자체가 앞서 설명을 드린 대로 뭐 종로라든지 용산, 여의도, 영등포 라인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이 여의도, 용산 같은 경우는 서울 3도심 중 각각 하나이고 신도시 철도의 이 양대축인 신분당선과 신안산철도를 통과하고 있어서 향후 서울 도시 개발의 주요 지역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많은 분들께서 땅값이 오르는 데 이유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서울에서 선호하는 직장 근무지, 즉
종사자들이 직주 근접성을 많이 따지기 때문에 많이 인입이 되고 수요를 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이며 그리고 이 선호하는 직장 근무지가 어디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현재 이 강남, 강화문, 여의도, 구로 순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설문조사를 했을 때 첫 번째로 따지는 것이 바로 직주 근접성. 즉, 이 직장과 주택, 자신의 이 거주를 하는 공간과 굉장히 가까운 거리, 그리고 교통을 잘 이용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굉장히 많이 따져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등포의 현재 땅값은 18.2% 올랐다라는 기사 내용에 나와 있듯이 굉장히 많은 건물이라든지 이 땅값 자체가 많이 올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현재 서울시 땅값 상승 3위권 내에 올랐다라고 합니다. 1위는 뭐 중구, 그리고 2위 강남, 그리고 3위가 영등포구라는 사실을 보았을 때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오를 수 있는 앞으로도 굉장히 이 금액적으로 변모가 많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이 배우 수요 같은 경우도 현재 이 여의도의 금융 업무 지구 자체에 뭐 국회의사당이라든지 방송통신 및 뭐 정보 서비스업, 금융 및 증권업, 기술 및 사업 지원 서비스, 그리고 도소매 등 그 외에 기타 업종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이곳에 종사자 수를 다 더해보니까 약 15만 명, 15만 2,500명 정도가 되고 이 업체 수만 해도 3,200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젊은 사람들과 이 일자리를 부인구직을 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이 여의도로 많이 인입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배우 수요입니다. 거기다 20, 30대 젊은 직장인 수의 집주 근접 이 오피스텔 거주 비율을 좀 나타낸 자료를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영등포구 사업체 및 종사자 추이를 봤습니다. 2013년도에서 2016년도까지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2016년도 물론 3년 전이긴 하지만 물론 지금은 더 많이 늘었지만 굉장히 많이 늘은 종사자 수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거기다 이 영등포구 종사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를 한다는 사실이고 현재는 약 4만 개의 사업체 그리고 36만 명에서 굉장히 많은 종사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거기다 앞서 설명을 드린 대로 현재 이 서울시 주요구 오피스텔의 거주 비율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는데요. 영등포구부터 구로구 그리고 쭉 해서 뭐 강남구까지 많은 이 구에 서울시 평균 오피스텔의 거주 비율을 따졌더니 3.4%가 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영등포구의 오피스텔 거주 비율이 이 서울의 1위를 기록을 했고요. 현재 10.4%로 서울 평균 대비 약 3배 정도가 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영등포 쪽에는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뭐 빌라라든지 주택, 오피스텔까지 굉장히 많은 곳들에 이 투자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만큼 수요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잠시 후 호재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또 언급은 안 해주셨지만 2030 플랜 살짝 언급해 주셨거든요. 그 부분의 핵심 지역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슈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번에는 앞서 입지에서 살짝 언급해 주셨습니다. 개발 호재 이야기 안 들어볼 수가 없거든요. 분석 도와주시죠. 네, 현재 이 영등포의 도시재생 개발 사업 같은 경우를 좀 알아보자면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주변의 도시라든지 현재 전국적으로 이 문재인 정부에서 99곳에 되는 이 도시재생 사업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중에 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추진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영등포 지역인데요. 기타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저평가가 되거나 이 도시에 좀 오래된 오래된 기능들을 좀 활성화를 하는 데 있다고 하면 이 영등포 같은 경우는 현재 요약을 좀 해보면 첫 번째 기계금속 집적 담지와 두 번째 물레예술 창작촌, 세 번째 대규모 유휴부지, 네 번째 산업문화자산, 다섯 번째로는 금융 IT 중심지 인접입니다. 이만큼 일자리를 많이 창출을 하고 기존의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발전을 시키겠다라는 것이죠. 현재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영등포구 물레동 1가 23-1번지 1원이고요. 행정지역으로는 영등포 본동 그리고 영등포동 물레동이 속해 있습니다. 대상 면적은 굉장히 큰 지역입니다. 약 52만 1,000제곱미터에 해당이 되고요. 인구는 8만 1,000명 정도 됩니다. 사업 기간은 현재 2017년에서 23년까지 사업 기간을 정해놓고 있다라고 합니다. 재생 유형은 도시 경제 기반형, 즉 서울형 일자리 거점 육성형에 속한다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로 좀 호재를 알아보자면 이 교통에 관한 것인데요. 바로 GTX 비노선과 신안산선 그리고 신림 경전철입니다. 먼저 이 신림 경전철 같은 경우는 물론 수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기존에 있던 시민들께서 좀 편의시설로 들어가지 않을까 좀 싶고요. 개발 호재로 이 GTX와 이 신안산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GTX B노선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송도에서 부평을 지나서 여의도 그리고 마석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금액이 들어가고 이르면 2022년 말에 공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2027년도 정도에 개통을 할 것으로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안산선입니다. 현재 이 한국감정원에서 신안산선에 대해서 334필지 토지 보상을 추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빠르게 이 조기 착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2024년 정도에 개통을 할 것으로 목표를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소망고가도로 철거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영등포역에서 이 마포라든지 한강 쪽으로 가시려면 바로 이 영등포 로터리 고가차도를 현재는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 고가차로를 철거를 하고 서울광장 2배 문화 공간을 현재 만들 것으로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사의 내용을 좀 간추려 보자면 현재 이 영등포구청장은 영등포 로터리 교통 개선 그리고 고가 차도를 현재 철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이 고가 같은 경우는 상하행 4차선의 도로인데 8차선으로 늘어난다는 것이고 나머지 기타 이 주위에 주위의 이 땅에는 녹지 공간을 좀 확보를 해서 개선을 많이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현재 이 영등포구청장은 교통 개선 대책과 공간 조성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영등포 로터리 통과 방법이 굉장히 복잡하다라는 것은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실 겁니다. 거기다 이 진출입부가 병목 현상으로 해서 굉장히 교통 통행 서비스 수준이 최하위 등급, F 등급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교통 체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고 사고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고가차도가 철거가 되면 교통 체증이 완화돼서 주변 상권화 활성화를 통해서 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영등포라든지 신길 뉴타운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계시지만 이 영등포 역세권이라든지 신길 역세권 이 라인에서 이 교통을 통해서 이 주요 업무 단지로 이동을 하실 수 있는 분들께서는 주변 자체에 오피스텔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유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많이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는데 이 오피스텔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핫한 교통 호재죠. GTX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중에서도 B노선이 들어오는데요. 송도에서 서울의 중심인 여의도와 용산을 지나 마석까지 가는 노선이 들어서고요. 이외에도 다른 호재들까지 시행이 된다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영등포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체크하셔야 될 사항 한번 알아볼게요. 네, 현재 이 서울시 영등포구의 오피스텔이 굉장히 많은 것을 좀 알 수가 있겠는데요. 2002년도라든지 2003년도에도 오피스텔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섰던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노후된 건물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오피스텔보다 요즘 신축 오피스텔의 인기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고 체크 포인트를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바로 첫 번째는 고급형 빌트인 가전이라든지 입주민을 위한 이 편의시설들을 꼭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같은 금액을 주더라도 될 수 있으면 좀 더 편의시설이 많고 좀 더 깨끗한 환경에서 주거를 하고 싶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스마트 시스템, 홈 IoT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지도 확인을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역 특성상 이 주차율 확보가 잘 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 소방법이라든지 주차법에 의해서 3, 40%만 돼도 이 준공이 났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주차율을 많이 있어야지만 이 준공이 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차율 확보가 잘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꼭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번째로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라든지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지를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유는 현재 영등포 같은 경우는 제가 발품을 팔고 주변에 대해서 많이 좀 알아보았는데 영등포 지역의 오피스텔이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가에서 이 전세가율이 높기 때문에 이 갭 투자 역시 굉장히 잘 소액으로 하실 수 있는 곳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모든 것들을 잘 참고를 해서 투자하시는데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체크 포인트까지 만나보셨으니까 꼭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정보 만나볼게요. 현재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이 오피스텔의 시세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현재 오늘 소개를 해드린 이 주변 자체의 시세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세는 2억 8천에서 3억 1천만 원 정도를 보시면 되고요. 전세 시 임대가 금액 2억 4천에서 2억 6천만 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투자 금액은 4천에서 5천 정도 소액으로 갭 투자를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월세를 했을 경우에 보증금 1천에서 약 80에서 90만 원 월 단위로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출 금액은 약 2억 1,700만 원, 그리고 실투자 금액은 5,300에서 8,300만 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등포동 오피스텔 시세까지 모두 만나보셨습니다. 혹시나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02-3153-2600번,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두 번째 지역 만나볼게요. 경기도 광명시 소화동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면적은 전용 면적 약 39제곱미터, 시세는 6억 3천만 원에서 6억 7천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광명시로 가볼게요. 그중에서도 상가라고 하는데요. 사실 광명시는 대단지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또 풍부한 상주 인구를 자랑하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일단 추천해 주시는 이유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기도 광명시 소화동의 상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경기도 광명시 소화동입니다. 바로 소화지구고요. 유형은 상가입니다. 면적은 전용 약 39제곱미터, 전용 한 12평 정도고요. 분양평수는 굉장히 넓다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상가는 전용보다는 실면적이 항상 크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세는 6억 3천에서 6억 7천만 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상가 추천 포인트에 대해서 좀 짚어보자면, 첫 번째로는 이 상가 주변의 소화지구에는 현재 이 총 11,690세대, 인구 32,000여 명, 굉장히 많은 인구를 자랑하고 있는 곳입니다. 상주 인구가 많다라는 내용이죠. 인구와 세대가 증가하는 곳으로 증가율이 현재 광명시 2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1위는 소화 1동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곳은 소화 2동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요. 소화동으로 봤을 경우에는 이 소화지구 자체가 1위, 단연 1위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화지구 내 일반 상업지역으로 주변에는 이 대형 상권이라든지 이 항아리 상권으로 잘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 인근에는 가리대 사거리 기준으로 이 구름산 지구가 들어설 계획인데 세대수가 무려 5,700세대나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인구는 그만큼 더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인근 대형마트라든지 메디컬 빌딩이 많아서 유동 인구는 물론이고 상주 인구가 많은 이 도시, 이 광명시 소화지구의 현재 소화동의 상가 추천 포인트였습니다. 총 4가지를 좀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아무래도 상가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생각하기에 인구 밀집도와 상권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상권이 어떤지 궁금하신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아요. 한번 분석해 볼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 상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항아리 상권입니다. 그렇게 항아리 상권으로 되어 있는 와중에 추가적으로 구름산 지구에 5,700세대나 더 들어선다라고 하니까 이 항아리 상권이 더욱더 커질 예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입지를 좀 살펴보자면 위치는 이 가리대 사거리를 좀 기준으로 봤을 때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이곳의 지적 편집도는 바로 일반 상업지역인데요. 이곳에 많은 아파트들이 자리를 하고 있죠. 이 아파트는 단지가 이 소아 휴먼시아라고 하는 단지인데요. 1단지부터 7단지까지 총 5,217세대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세대, 그리고 상주 인구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 아파트 상가에서도 물론 인프라를 이용하실 수 있는 것들이 있겠지만 외식이라든지 금융 인프라라든지 메디컬 인프라를 이용을 하시기 위해서는 이 일반 상업 지역에 나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상가에 대해서 비전이 굉장히 좋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소아초등학교라든지 소아중학교 그리고 소아고등학교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이 학세권에서 학생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바로 이 학원가까지도 형성이 잘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이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구역인데요. 약 5,700세대가 어떻게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가 투자는 아무래도 좀 고수의 영역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상권 분석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개발 호재 소식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앵커님께서 설명을 하셨다시피 상가는 고수의 영역이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셔서 좀 더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요즘 시대의 흐름을 좀 보자면 좀 다양성이 있고 많은 분들께서 또 상가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잠시 알아보자면 상가 투자의 이 흐름 그리고 이 장점에 대해서 좀 알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부동산 시장에 고정 자금이 유입되면서 상가 시장에 훈풍이 많이 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중에 유동 자금이 상가 자체로 좀 쏠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보자면 현재 이 주택 시장에 대한 이 정부의 연이은 강력한 안정 대책으로 인해서 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 주택이라든지 오피스텔, 기타 등등에 대한 것을 좀 투자를 못하고 계시는 다주택자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자들은 뭉칫돈이 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하면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 수익형 상가에 대해서 많이 눈을 돌리고 계시다라는 것이고요. 계속해서 좀 알아보자면 이 호재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면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바로 이 추진 경위에 대해서 보자면 2014년부터 시작을 해서 작년인 2019년도에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통해서 약 85개 관계기관에 그리고 관련 부서에 이 협의를 현재 완료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들어가게 되는 실시계획 주요 고시 내용에 대해서 좀 보자면 현재 이 면적은 77만 5,920제곱미터입니다. 굉장히 넓은 땅이죠. 이곳에 계획 인구는 12,000여 명을 현재 계획 인구로 잡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 계획 세대수는 5,096세대고요. 이곳에서 주택이라든지 상가주택, 단독주택이 앞으로 600세대 정도가 더 늘어날 계획으로 보여서 총 5,700세대가 들어선다라는 내용이고요. 사업 기간 같은 경우는 실시 계약 인가일 2019년 작년부터 환지 처분일까지 2025년까지 계획이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사업 시행자는 광명시장이 현재 시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현재 도시관리 계획입니다. 바로 이 주거 지역에 어떤 것들이 들어오는지를 좀 알아볼 필요성이 있겠는데요. 제1종 일반 주거 지역과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1종 일반 주거 지역에는 28.6% 정도, 그리고 2종은 61.3%, 89.9%, 한 90% 정도가 주거로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거기다 이 녹지 지역인 비중은 약 10%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주거 환경이, 주거 공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그 주거 공간에 또 어떤 것들이 들어오는지 또 알아볼 필요성이 있겠는데요. 단독주택 용지라든지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공동주택 용지, 공공시설 용지까지 많은 것들이 들어오는데 주차장이라든지 공공청사, 그리고 많은 세대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 유치원 내지는 어린이집, 그리고 다양한 것들이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기타 용지에는 주유소라든지 종교시설인 교회까지 들어온다라고 하니까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이곳 역시 단위지구가 들어설 계획으로 보여지고요. 향후의 추진 일정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면 2019년도 작년이죠. 작년에는 바로 이 토지 평가를 해서 현재는 이 토지 감정 금액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이 어느 정도의 금액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020년 금년 상반기에는 환지 계획 수립 현재 하고 있고 2020년 하반기에는 채비지를 매각을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이 지작물에 대한 보상을 착수를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는 청약이라든지 분양을 통해서 2020년에서 2025년도까지는 지작물 보상하고 이후에는 공사 시행으로 2025년까지 계획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 구름산 지구까지 들어섰을 때 이 일반 상업 지역인 소화지구의 상가 안 볼 필요가 없겠죠. 당연히 투자를 하고 상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면 꼭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광명시가 가지고 있는 계획 잘 살펴봤고요. 자, 상권이 좋다고 한들 그 상권과 들어오는 상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공실에 대한 리스크를 많이 줄여야 되기 때문인데요. 물론 지금은 5년이라든지 10년 정도 계약을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장사를 하다 그냥 나가버리게 되면은 공실에 대한 리스크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천 업종 굉장히 중요한데요. 첫 번째로 빵집이라든지 뷰티 스토어, 그리고 이동통신점이 핸드폰 매장이라든지 약국 같은 경우가 굉장히 다양하게 잘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주변에 메디컬 인프라가 많기 때문에 이 약국이라든지 내지는 이 프랜차이즈 요식업 정도를 한번 추천 업종으로 설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 업종도 잘 생각하시고 이 수익률이라든지 많은 이 미래에 대한 값어치까지 생각을 하셔서 투자를 하시는데 꼭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층 기준으로 추천 업종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고요. 이번에 이 상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시청자분들에게 체크 포인트 한번 짚어주세요.
네, 많은 분들께서 상가, 이 소화지구의 상가뿐만이 아니라 이 상가를 투자하셨을 때 체크포인트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체크포인트 첫 번째로는 충분한 임장활동으로 주변 시세를 꼭 파악해 보시고요. 얼마큼 유동인구가 있는지, 얼마큼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지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가 투자 후 임대 업종에 대해서 알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세 번째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가 노출도 그리고 상가 자리 파악을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상가 노출도라는 것은 바로 뭐 도로 앞에 있는 이 상가의 노출이 얼마큼 잘 되어 있느냐를 좀 따져보실 필요성이 있고요. 상가 자리 중에서도 같은 건물에서도 이 자리 파악을 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번째로는 실투자금 대비 수익률에 대해서 꼭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익률 당연히 높아야 되고요. 이 상가를 투자하실 때 미래에 대한 값어치라든지 주변에 어떤 것들이 생기는지 접목을 하셔서 잘 알아보시고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화동 상가 시세 정리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현재 이 시세 같은 경우는 1층 상가 기준으로 봤을 때 6억 3천에서 6억 7천만 원 정도 한다라고 합니다. 임대를 했을 경우에 임대가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250에서 270만 원 정도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대출 금액입니다. 약 3억 8천에서 약 4억 원 정도. 그렇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약 2억 2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02-3153-2600번,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박세준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지역 정보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황스인베스트의 황진현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황진현입니다. 오늘도 한 주간에 있었던 부동산 이슈들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힘이 되는 정보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이슈 이야기 참 기대가 됩니다. 자, 작년이었죠. 12, 16 대책이 발표가 되면서 뭐 집값이 안정화가 되고 있다, 올라간다, 뭐 이런저런 말들이 사실 많아요.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시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지 우리 이슈로 한번 짚어볼게요. 네. 오늘도 한 주간의 이슈를 좀 알아볼 텐데요. 제가 이슈 저격이란 그 이름으로 뉴스들을 소개시켜드리고 있는데 이걸 좀 웃으면서 저도 하고 싶거든요. 즐거운 내용도 뭐 알려드리고 그러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그런 내용이 안 나오네요. 자, 오늘은 한번 다른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 이래요. 정부 12, 16 대책 후 집값 안정. 이건 정부가 주장하는 내용이고요. 시장은 거래 절벽에 따른 착시 현상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입니다. 전주 대비해서 지금 전국은 좀 올라가 있고요. 서울은 지금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가격의 하향세는 아니에요. 이게 상승세가 좀 꺾였다 뿐이죠. 전국 평균은 좀 올라가 있네요. 자, 다른 그래프를 보시면 12, 16 대책 이후에 이제 매수 우위 지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수 우위 지수라는 거는 100이 넘어가면 매수자가 많은 시장을 얘기하고요. 100 이하는 매도자가 많은 시장을 얘기를 하는데 지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104.3 여전히 지금 매수자가 많은 시장입니다. 그리고 전국 평균을 보면은 68.7 해가지고 매도자가 많은 시장입니다. 자, 매수자가 많다, 매도자가 많다 이런 내용은 그냥 글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같아요. 자, 매수자가 많은 시장이라는 거는 매도하는 물건이 적다는 얘기잖아요. 매도하는 물건이 적다는 거는 매도자가 우위를 가지고 있는 시장을 얘기를 합니다. 매수자가 내 마음에 드는 물건을 고르는 게 아니라 나와 있는 물건 중에서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도자가 매수자를 고를 수 있는 거죠. 그런 시장을 지금 매수자가 많은 매도자 우위 시장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서울이 그런 형상이죠.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정부하고 또 시장에서 하는 얘기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자, 시장에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자, 거래량이 60~70%가 줄어서 급매물 위주로 반영돼서 이 통계 자체가 지금 잘못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정부에서는 뭐 항상 하는 얘기죠. 12.16 대책으로 이제 서울 아파트 값이 안정화되고 있다. 근데 이 얘기는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12.16을 9.13으로 바꿔도 되고요. 8.15로 바꿔도 됩니다. 이 대책 나올 때마다 정부에서 항상 얘기했던 거죠. 가격이 안정화가 되고 있다. 자, 국토부에서는 설명 자료를 통해 가지고 12.16 대책 이후 서울 집값은 안정세 회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정부하고 국토부, 자, 어차피 정부라고 봐야겠죠. 이쪽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시장에서 얘기하는 내용이 똑같은 지표를 보고도 이렇게 내용이 다릅니다. 왜 다르냐고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통계는 한국감정원에서 만들어 놨습니다. 한국감정원에서 이 통계를 만드는데 한국감정원에서는 전국의 아파트를 전수조사를 하질 않아요. 전수조사하지 않고 표본 집단 일부만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를 표준으로 해서 평균을 나오는데 만약에 그 아파트에 매매가 없었다 할 때는 예전에 뭐 매매된 사례라든가 주변 시세 호가들을 따져서 추산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아까 그 거래 절벽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래가 없는 시장에서는 정확한 통계가 나올 수 없다는 거죠. 이 시장이라는 게 매수자와 매도자가 만나서 서로 흥정도 하고 가격을 맞춰서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시장 자체가 완전히 얼어붙었다는 거예요. 얼어붙어서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정부에서는 서울 아파트 값이 안정화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다들 아시겠지만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위축돼 있잖아요. 이 위축돼 있다는 거는 거래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고요. 거기서 나오는 통계 자체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였고요. 자, 두 번째 내용은 다주택자 고가주택 때리기 총선 앞두고 있다는 과격 처방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부동산은 정치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죠. 전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종부세 세율 조정에 대한 얘기네요. 종부세 세율이 9.13 대책으로 인해 가지고 또 바뀌었는데 그다음에 또 12.16 때 또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기존에는 이제 0.5에서 일반일 때 얘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일 때 0.5에서 2.7%까지의 종부세율을 가지고 있었는데 개정된 부분을 보면은 0.6에서 3.0%까지 올라갔고요. 거기에 이제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라든가 조정지역 2주택자 같은 경우는 0.6에서 3.2% 처음에 종부세가 올라갔었죠.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부담스럽다라고 이게 방송에서 계속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거기서 더 올라갑니다. 0.8에서 4.0%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건 확정된 내용이고요. 이게 올해부터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올해부터 시행을 하려면 이게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돼요.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법 개정이 이루어지려면 5월 말일까지 이루어져야겠죠. 5월 31일까지. 왜냐하면 이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니까요. 과세 기준이 6월 1일이니까 이전에 만들어져야 올해 우리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종부세 얘기가 나와서 다른 얘기 한번 드려야겠는데 종합부동산세는 지금 세율만 올라간 게 아니죠. 종합부동산세가 올라갈 수 있는 모든 기준이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100%까지 인상된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지금 기준시가도 현실화한다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낼 수 있는 그 기준이 되는 수치가 전부 다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기준시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 그리고 세율 모든 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 인터넷을 보는데 누리꾼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부를 기업으로 생각하고 또 대통령을 CEO라고 생각한다면 이 CEO는 진짜 대단한 CEO라고요. 굉장히 많이 벌어들이죠.
자, 다음 내용은 이게 정부가 추가로 내놓을 만한 정책에 대한 전망입니다. 이건 확정된 내용은 아니고요. 전망인데 요 몇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이제 주택거래 허가제입니다. 주택거래 시장을 정부나 지자체의 허가를 받고 팔거나 사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시장의 반응은 이렇겠죠. 재산권 제한 당연히 나오겠죠. 그리고 거주 이전에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 저는 이 주택거래 허가제라는 제목을 듣고 나서 아주 깜짝 놀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주택거래 허가제라는 거는 이게 부동산 시장의 반시장 정책 중에 최고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할 수 있는 제도지요. 근데 그게 청와대 참모 입을 통해서 나왔다는 거. 실질적으로 이게 시행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합니다. 되기가 힘들겠죠. 하지만 이런 구상까지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 주택거래 허가제라는 거를 이름으로 시행하기 전에 지금도 거의 그 수준에 준해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제 대출 규제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죠. 대출 규제 내용이 이렇잖아요. 투기 과열지구, 그리고 조정지역에서 3억, 그리고 그 외 지역에서 6억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려면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야 합니다. 증여를 얼마를 받을 건지, 상속을 얼마를 받을 건지, 또 그걸 누구누구한테 받을 건지 금액까지 다 명시를 해야 돼요. 또 투기 과열지구 내에서 9억 이상의 주택을 구입을 하려면 거기에 또 다른 그 서류까지 포함이 됩니다. 소득금액 증명원이라든가 전세 계약서라든가 한 15종의 그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간접적인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지금 주택거래 허가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하튼 이런 내용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 이제 전월세 상한제와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한 얘기인데요. 전월세 상한제는 인상률을 일정 폭 이내로 제한한다는 거죠. 뭐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지금 연 5% 이내로 제한하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고요. 자,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 같은 경우, 자, 임차인이 4년에서 6년 계속 거주할 권리를 부여한다. 얘기는 좋은 얘기입니다. 얘기는 좋은 얘기인데, 자, 임차인이 4년에서 6년, 이 내용은 이래요. 어떤 분은 2년 플러스 2년을 주장하고 있고요. 어떤 분은 3년 플러스 3년을 주장하고 있어서 4년에서 6년 동안에 그러니까 한 번 정도의 그 계약 개시 청구권을 그 권리로서 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상가에서는 지금 10년까지의 계약 개시 청구권이 지금 법률화돼 있어요. 그래서 상가를 임대를 놓을 때는 10년까지, 10년 미래까지 예상을 하고 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임대를 놓을 때 임대료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주택에 관한 경우도 똑같겠죠. 내가 2년만을 계산을 하고 임대를 놔야 되는데 4년 또는 6년까지 계산하고 미래 수익까지 생각해서 임대를 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도 시행 전에 전월세 가격이 급등할 위험이 있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명확한 얘기입니다. 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얘기는 실질적으로 이제 시행될 가능성이 좀 높은 얘기 같아요. 전월세 상한제하고 계약갱신 청구권 같은 경우는요. 자, 다른 얘기는 추가 대출 규제에 관한 얘기입니다. 현재는 이제 9억 이하의 DTI를 40%만 적용하고 있잖아요. 9억 이하의 DTI 40% 적용하고 9억 넘어서 15억까지는 DTI 20%고 15억 넘어가면은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가 됩니다. 주택 구입용으로 하는 그거를 또 바꾼다는 거죠. 9억 이하에 대한 대출을 더 축소를 한다는 겁니다. DTI를 더 줄이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9억에서 15억 사이에 주택담보대출을 금지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15억 넘는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만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9억 넘으면 안 해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주택거래 허가제에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집을 사는 데 있어서 내가 내 집을 사고 그러는데 현금만 가지고 사야 되고요. 내 집을 팔 때도 사는 사람들이 10명이 있다면은
10명의 수요자가 있다면 그중에서 대출을 안 받고 현금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이 주택거래 허가제가 지금 시행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자, 다음 내용은 재건축 연한 강화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재건축 연한이 현재 30년에서 40년으로 확대된다. 자, 40년에서 30년으로 줄었잖아요. 줄어가지고 재건축을 통해서 서울 시내에 그리고 수도권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현 정부는 그런 계획이 별로 없죠. 지금 주택 공급 자체를 다 막고 있고 수요 억제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도 실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내용 같습니다. 재건축 연한 강화. 40년 된 아파트에 한번 살아보신 분들 계시나 모르겠어요. 힘들 텐데. 자, 다음은 종부세 기준 하향입니다. 종부세 기준을 현재는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자, 조세 저항이 굉장히 심하겠죠. 이거 뭐 얘기 안 해도 알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9억 원이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공시 가격이. 9억 원이 넘어가게 되면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자가 되고요.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가 됩니다. 그리고 9억 원이 넘어가면 고가주택으로 인해서 대출도 규제를 받고요. 다른 세제에 대해서도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기준을 9억에서 6억으로 내리겠다는 겁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9억 원에 대해서 아주 핏줄을 세우면서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요. 2008년도에 만들어졌던 9억이라는 고가 주택에 대한 개념이 왜 지금 2020년도에도 똑같이 기준이 되는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짜장면 값이 60%가 올랐고요. 서울 시내 중위권 아파트 가격이 2배가 뛰었습니다. 근데 이 고가 주택에 대한 기준은 그대로 있네요. 자, 이런 내용들이 정부가 추가로 내놓을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고요. 근데 이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택거래 허가제라는 이름으로 정확하게 시행되기는 거의 실시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전월세 상한제, 견월세 그 계약갱시 청구권 같은 경우는 현재 뭐 연내 입법을 목표로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실시될 가능성이 큽니다. 추가 대출 규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적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 정부에서 하도 그 과격한 정책들이 많이 나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재건축 연한 강화, 종부세 기준 하향. 자, 이런 내용들이 부동산 시장을 규제를 하기 위해서 지금 나올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위축돼 있어요. 뭐 사람의 혈관으로 치자 그러면 지금 꽉 막혀 있는 상태죠. 근데 이 시장이 항상 계속 막혀 있지는 않거든요. 언젠간 분물 터지지 터질 텐데 그때 또다시 부동산 광풍처럼 부동산 그 가격이 폭등하는 상태가 또 나오지 않을까 약간 염려는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두 가지 이슈를 한번 살펴봤고요. 항상 이 자리에 쓰면 할 말은 많고 시간은 짧고 그러네요. 자, 더 듣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세미나 한번 오십시오. 많은 얘기 알려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네, 12, 16 대책 참 방대하고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슈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분석을 해봤는데요. 혹시나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요. 저에게 전화 또는 문자를 주시면 되거든요. 02-3153-2600번, 013-3366-0110번 활짝 열어놓고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시청자 궁금증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사연 화면을 통해 만나볼게요.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가장입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집을 구매하는 것을 생각 중입니다. 청약과 매매 중 어느 것이 유리한 방향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청약은 요즘 뭐 로또 청약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래도 청약과 매매 중에 어떤 게 조금 더 유리할까요? 참 난감한 질문입니다. 참 난감한 질문인데 하나씩 한번 볼게요. 우리가 주택을 구입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청약이라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기존의 주택을 매매하는 거래하는 매매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요. 서울의 그 반포자이에 청약 결과가 나왔어요. 그 중에서 가점제로 그 30대가 거기서 청약이 된 경우가 한 건도 없습니다. 한 건도 없고요. 추첨제로 한 거 있어요. 추첨제로 한 거에 대해서 6분인가가 당첨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서울 시내에서 30대 가장이
청약을 받을 수 있는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개포자이 같은 경우가 지금 청약 가점 최하점 69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69점이면요. 40대 가장이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가점이 69점입니다. 40대 가장이. 그래서 지금 20대나 30대 같은 경우는 청약을 포기하는 사태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울 시내에서 원하시는 평수, 지금 아이들이 커간다 그러니까 뭐 방 3개, 화장실 2개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가점제로 가야 돼요, 무조건. 그 가점제에서 그 청약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청약은 서울 시내에서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럼 매매를 해야 되는데, 매매는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매매 또한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제 대출이 많이 줄었잖아요. 대출이 많이 줄어서 9억 이하는 DTI를 40%밖에 안 보니까 그 나머지는 다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제일 좋은 방법은 청약을 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조건은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 방법은 이제 매매를 가신다 그러면 보유하시는 현금이 좀 많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한 방법은 지금 매매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답답한 내용이었네요. 자, 이상입니다. 네, 청약과 매매를 조금 비교해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꼭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민 사연 있으신 분들 저에게 사연 많이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02-3153-2600번 또는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면 되고요. 이외에도 세미나 자리 있다고 해서 바로 안내해드릴게요. 아는 만큼 보이는 부동산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2호선 신촌역 인근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궁금하신 사항이나 예약은 02-3153-2600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황진현 대표와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